안녕하세요. 장안 녀석들의 한상도입니다. 지난 무엇인가 오부작에 이어서 장안 녀석들이 새로운 오부작인 최진석 오부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기본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최진석 교장 선생님, 혹은 최진석 작가님의 도서 5권을 읽고 삶의 질과 양을 상승시키는 대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진행했던 무엇인가 오부작의 목적의식이 지적인 대화를 연습해보자 였는데, 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 또 다른 분들에게 지적인 대화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 오부작을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또 시도해보는 최진석 오부작은 목적의식을 약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단법인 새말새몸짓의 설립 목적에 맞춰보았는데, 새로운 목적의식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안 녀석들은 최진석 작가님이 쓴 5권의 책, 탁월한 사이의 시선,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 나를 향해 걷는 10걸음, 건너가는 자, 삶의 실력, 장자를 순서대로 다루면서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 대화를 이제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과업인지를 들으시는 분들께 설득을 하고 더 많은 동지를 모으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의식입니다. 저희의 최진석 오부작의 의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최진석 오부작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각 회차마다 최진석 작가님의 선정 도서,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한 최진석 작가님의 도서를 두고 서로 감상을 자유롭게 나눈 다음에,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2부가 되면 찬반이 나뉘는 토론을 새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새로운 시도인 최진석 오부작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인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도서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도 늘 수고해 주셨지만 이번에도 수고해 주실 기본학교 3기 장호영님,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무엇인가 오부작을 마무리하고 새로 이제 최진석 오부작을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우영님의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듣고 싶습니다. 어, 이,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뭐,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들으시는 분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수업을 들었지만 다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팟캐스트를 통해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팟캐스트를 하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하셨나요, 이거? 아니요. 깜짝 놀랐는데. 참고로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최진석 오부작을 이제 할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님은 생활세범칙 기본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우영님께는 되게 각별한 분이신데, 네. 그렇다고 저희가 무턱대고 그 교수님 말이 다 옳다고 하면은 이 취지가 좀, 색이 바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네.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하거나 최진석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기보다 네. 최진석 작가님으로 좋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이제 1부를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 대한 자유로운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 최진석에는 이제 책 제목은 아니고,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에 대한 어떤 우영님의 자유로운 감상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한테는 이 책이 조금 많이 특별한 이유가, 저는 최진석 작가님을 알게 된 것이 이 책을 통해서였거든요. 어, 그때 제가 왜 이 책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코로나 시대라서 집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때였는데, 그 전자책으로 밀리의 서재를 뒤져보다가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너무 재밌어서 하루 만에 이 전자책으로 다 봤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이제 제가 들어왔던 얘기들은 성공해야 된다라던가 뭐 무엇을 하려면 너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듣고서 자랐는데, 이 책은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선 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너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도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지만 그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는 조금 많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재밌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 매우 그 인상 깊었던 책이었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최인석의 대한민국 일기가 더 먼저 다가왔던 책이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너를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네, 왜냐면 되게 놀랐던 것은 우영님께서 너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너를 궁금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경우에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답답함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학생이었고 지금도 불만 투성인데 네, 네, 막 뭐 학교는 학교가 싫고 뭐 학원 가면 학원이 싫고 뭐 친구들 보면 뭐 친구들이 싫고 했던 그런 제 삐딱한 인성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중 일부는 그래도 좀 건강한 문제의식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문제의식에 대한 답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책보다 지적이고 잘 정련된 형태로 드러나가지고 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던 메시지라서 이 책을 그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저희가 최진석 오부작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첫 번째 책으로 선정을 했는데 네. 우영님께서는 이것이 뭐 첫 번째 책인 것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의미를 담고 계신가요? 어, 저한테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 첫 번째 책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동의를 한 이유는 나머지 이제 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엽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하는 책들인 것 같아요.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는 대한민국의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나를 향해 걷는 열걸음은 도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건너가는 자, 뭐 삶의 실력 장자에 대해서는 조금 장자라든가 아니면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은 조금 더 높은 진짜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서 어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교수님의 어떤 생각이 어떤 높고 낮음이 있다면 높은 시선에서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이 책에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 책이 조금 첫 번째 저희가 얘기하기에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작가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작가님. 네.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좀 이 책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감상이 또 있으실까요? 이 책에서 저는 이 서문에서 드러나 있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 깊긴 했거든요.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최진석 작가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윤리와 도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진석 작가님은 이 윤리와 도덕이 먼저 이 사람에게 드러나면 그 사람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이게 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을 서문에 적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인상이 많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단어로만 들었을 때는 그냥 선하고 참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윤리와 도덕보다는 나의 자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나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음, 사실 저에게 이 탁월한 사회의 시선이 주는 어떤 지적 충격 요인 중 또 하나는 굉장히 글을 잘 쓰신다. 이 서술 방식이 세련되고 유려하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단단하고 날이 서 있다. 네. 이런 것들인데, 문장들이 길고 복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 비판에 굉장히 머뭇거리지 않는 호전성을 전 많이 느꼈었어요. 네. 혹시 제가 지금 느낀 거를 우영님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그 부분은 그 시선에 대한 이야기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시선이 높고 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에도 수준이 있다, 예술에도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뭐 모든 예술은 다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도 각자의 가치를 다 저마다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최진석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호전적이고 어, 일반 사람들이라면 반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제 좀 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네. 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없으실까요? 음,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와 시선에 대한 이야기, 음, 사람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수준, 사람이 높은 수준의 사람도 있고, 낮은 수준의 사람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가 2부에 얘기할 그 첫 번째 시선이 낮아도 행복할 수 있다 하고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서 2부에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감상을 말씀을 드려보면,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이 책에서 계속 환기를 시키는데 어떻게 환기를 시키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자꾸 되묻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115쪽에 보면 꿈이 있는 사람은 선두적 삶을 산다. 꿈이 없는 사람은 종속적 삶을 산다. 자신에게 또 물어보라.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가? 음, 이게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묻는 질문은 굉장히 호전적인 형태를 띠는데 이렇게 대놓고 너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하는 책이 제가 그 전까지 읽었던 책 중에는 많지 않았고요. 네. 또 하나 125페이지의 끝에를 보면 이제 선진국이 장르를 기반으로 해서 선도력을 행사하면 후진국은 열심히 따라간다. 그래서 선진국은 선진하고 후진국은 뒤따른다. 따라서 선진국의 움직임은 전략적이지만 후진국의 움직임은 전술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 좀 혹은 대한민국이 놓인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넌 어떻게 해야 돼? 를 환기하는 질문이 저는 굉장히 송구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네. 예, 혹시 또 있을까요?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음,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최진석 작가님이 여러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얘기 중에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152페이지의 끝부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식인은 감각과 기능에 갇히지 않는다. 시대의식을 포착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렇고 사실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지식인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나는 지식인인가? 를 묻도록 유도하고 내가 지식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역으로 묻게 하는 되게 적극적인 질문을 유도하는 책이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이 책에서 제가 조금 느끼는 생각은 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높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대한민국이랑 나가 어떻게 조금 분리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되는 것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지? 그게 내가 지금 먹는 밥, 입는 음식, 입는 옷, 뭐 사는 집과 무슨 상관이지라고 조금 분리되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나에 집중하는 법이 어떻게 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느꼈다고 했고 상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의 선도국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메시지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아주 잘 연결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한민국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나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 나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거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2부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제를 한번 꺼내봤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같은 의견이었어요. 그 같은 의견을 가졌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논제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5번 지혜를 쌓는 일보다 행동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고 어떤 주제의식, 문제의식을 우리가 꺼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일보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식을 쌓는 일보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둘 다 동의를 했는데 우영님은 왜 여기에 동의를 하셨을까요? 저는 행동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식 이후에 무슨 어떤 자기 자신한테 남는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 이후에 그 상처를 통해서 그 다음 행동에 어떤 질과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식을 쌓는 일만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상처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식의 무늬는 물론 계속 쌓다 보면은 그것이 더 짙어지긴 하겠지만 행동 없이는 그 쌓은 지식이 옅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행동하는 일이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처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이것을 왜 상처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지식을 쌓는 일을 책을 읽는 행위로 저는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 책을 읽는 행위는 읽고 나서 물론 나한테 남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저는 얼룩이지 상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에 새겨지지 않고 어떤 잠깐의 제가 어떤 입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나면은 저는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어떤 상처가 돼서 내 몸에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음 행동과 다음 나의 생각에 영향을 지식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상처와 얼룩으로 비유해서 조금 말을 해봤습니다. 그 어떤 경험이 네, 몸에 새겨질 정도로 잘 와닿고 그것이 어떤 재료로 쓰여지느냐의 네, 차이일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항상
생존의 질과 양을 상승시키는 거를 모든 가치 판단의 끝에 두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 일이 내 생존의 질과 양을 더 빨리 상승시킬까?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 내 삶의 질과 양을 빨리 상승시킬까를 되물어 봤을 때, 물론 지식이 있어야 삶의 질과 양이 빠르게 상승하겠지만, 결국에 행동하지 않고 지식만 쌓는다는 것은 그 지식이 쓸모를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질과 양이 거의 상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식이 없더라도 우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시도하고 깨져보면서 다음 스텝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생존의 질과 양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빨리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 저도 상도님 의견에 아주 동의를 하고, 저는 이 생각을 이제, 돈키호테를 저희가, 저번에 읽었었잖아요. 돈키호테를 보면서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쟤 뭐 생각을 좀 하고 움직이지, 왜 저렇게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돈키호테의 그 행동들이, 어떤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 날아간 무엇인가 오브작의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날아갔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네. 혹시 또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까요? 네. 이 주제와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책의, 208페이지부터 이제 창의와 훈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훈고가 있는 것을 따라하는 행위고, 창의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책에서는 훈고도 물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훈고를 해야 결국 창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훈고는 뭔가 나쁜 것, 그리고 창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식을 쌓는 것이 훈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 행동하는 일이 창의라고 연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도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210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이라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을 봐도 이런 단어가 사용이 돼요. 훈고라고 바로 쓰지 않고 훈고적 기풍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훈고와 창의가 아니라 훈고적 기풍, 창의적 기풍 이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하면, 저는 훈고적 기풍은 기존 것을 지키려는 태도, 창의적 기풍은 새로운 것을 열려는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창의적인 기풍에서야말로 열심히 지식을 쌓고 새로운 것을 생산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을 포함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훈고적 기풍은 기존 거를 딸딸딸 외워서 지금 이 현실에 대입하려는 태도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영님이 하시는 질문을 약간 비틀어서 제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방금 이제 우영님이 짚어준 챕터의 213페이지 부분에서도 이제 새로운 관점,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던 관점이 제시가 되는데, 이제 창의의 기풍이 매우 중요한데 창의의 기풍이 인격의 문제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예술가들은 다 술 먹고 널브러져가지고 일상생활 다 망가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일필 휘주로 벽에 그림을 그리면 예술작품이 되는 게 예술가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샤크를 받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죠? 저랑 비슷한 생각이셨나요? 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술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네, 뭐 약간 고우만 봐도 뭐 맨날 그 absent 먹고 그냥 약간 정신 이상하고 그렇지만 천재, 약간 뭐 예술가는 삐뚤어져 있지만 천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창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 부분이. 이것이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창의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창의란 단어에 갇혀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창의적인 활동을 하려면 매우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고, 다시 말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내면의 건강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역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다고 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책에서 저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너는 이 어떤 집단에 해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어떤 집단을 분리시켜 놓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224페이지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주인으로의 삶을 사는 자신은 이기적이거나 폐쇄적일 수 없다. 흔히들 쉽게 숭배하는 보편적 이념이나 사회적 신념 등과 같이 낡고 굳은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난 다음에 남는 존재 상태가 바로 참된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이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조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것이 이건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버릇을 고치는 활동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버릇 고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기 회초리를 때리고 큰 소리를 야단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은 되게 조심조심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오히려 상대가 나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걸 안 하면 쟤를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인식이 연결된다 버린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어떤 도덕을 징벌이라는 그 징벌로서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근데 오히려 되게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어떤 귀족들의 행태에서 나오는 어떤 젠틀함이 오히려 더 저는 실제 인간의 모습을 잘 승화시킨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상도님 얘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을 모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교육을 배웠던 것 같아요. 모나 있으면은 뭔가 너는 좀 다르네 싶으면 조금 너는 다르게 하지 마라는 교육을 배워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모나고 다른 사람은 도덕과 윤리와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도덕과 윤리는 집단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 집단의 생각과 떨어지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 그 사람은 집단의 이익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어떤 체득된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저도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학창시절에 나대는 애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저도 약간 나대지 않았고, 나대는 애들 싫어하셨군요. 네, 아하, 우리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또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네, 2부의 찬반 토론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